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인 2005년 5월 13일 강원도에 있는 강릉시 덕현리에 거주하던 김씨 할머니가 20만 원이 든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이게 몇 달 전에 동네 주민인 장씨 할머니한테 빌렸던 돈인데 이걸 갚으러 가시던 길이었어요. 장씨 할머니네 집에 도착한 시각이 약 오후 4시쯤이었는데 문 앞에서 장씨를 부르려던 할머니 눈에 수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대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평소엔 이러지 않았죠. 문단속을 잊었나 싶었고 문 앞에서 장씨! 장씨! 하고 몇 번이나 불렀는데 바로 그때 문틈 사이로 희미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TV를 켜놓고 자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할머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관을 보니까 평소에 장씨가 신고 다니던 신발이 고스란히 놓여 있어요. 낮잠에 든 건지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잠시 뒤에 집 안으로 들어간 김씨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69의 장씨 할머니가 엎드려진 채 방바닥에서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병으로 쓰러진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뭐 심장마비나 이걸로 할머니들이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얼굴에 공업용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요. 손발 역시 테이프와 전화선으로 결박당한 상태였습니다. 음악이 너무 커서 잠깐 줄일게요. 최초 목격자 김씨 할머니가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고보다는 이장님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도착하신 이장님이 일단 가위로 얼굴을 감싼 테이프를 잘라냈죠. 하지만 장씨 할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도착을 했고 부검을 하기 위해 시신을 옮겼는데 얼굴을 감싸고 있던 이 테이프를 뜯어내 보니까 안에는 심한 구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좌우측 두피에서 출혈이 있었고 또 온몸에 심각한 부상뿐만 아니라 양쪽 광대에 피멍이 가득했죠. 갈비뼈 골절되어 있었고요. 내부 장기 역시 파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측해 보면 누군가 장씨 할머니를 움직이지 못하게 포박을 한 후에 그냥 마구잡이로 폭행한 것으로 보였어요. 일단 직접적인 사인은 테이프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사실 여기가 정말 모내기가 한창이던 조용한 시골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런 힘없는 노인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평소에 장씨 할머니는 성격이 호탕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인심 좋은 할머니로 소문이 나 있었죠. 사람들과의 왕래도 잦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할머니가 어딜 갔었는지 그 모습을 기억하는 주민들도 많았고요. 5월 13일 오전에 할머니는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한 한의원에 방문하셨어요. 침을 맞고 집에 오셨죠. 할머니를 태운 버스가 집 앞 삼거리에 도착한 시각이 오전 11시 40분이었습니다. 평소 다리가 좀 좋지 않으셔서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집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이후에 몇 시간 만에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할머니가 발견된 이 집 안 현장은 꽤나 어지러웠어요. 안방, 장롱, 서랍이 다 열려 있었고요. 정말 누군가 막 뒤지기라도 한 듯 옷가지가 사방에 널려 있었죠. 조사를 해보니까 집에서 약 78만 원 상당의 귀중품이 없어진 게 확인됩니다. 근데 목격자가 없어요. CCTV도 당연히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증거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피해자의 머리맡에서 발견된 공업용 테이프 심지예요. 테이프 심지. 정확하게는 여기에 약 1cm 정도의 쪽지문이 남아 있습니다. 쪽지문이란 게 뭐냐면 완벽한 하나의 지문 형태가 아니라 일부만 간신히 남은 지문이에요.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이제 아마 이 테이프를 썼겠죠. 근데 범인이 테이프를 뜯기 위해서 잠시 끼고 있던 장갑을 벗었고 그 과정에서 이 안쪽에다가 지문이 찍힌 겁니다. 그런데
자, 쪽지문만으로 무언가 해결이 될까? 쉽지 않습니다. 이때가 2005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지문 수사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지문 자체도 일단 완전 온전한 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수사가 녹록치 않았는데요. 지문으로 그럼 범인을 찾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끊겨 있는 점이나 이 곡선 같은 모양을 구별하기 위한 어떤 특징점이 그래도 제대로 검출이 돼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지문의 형태조차 너무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감식 자체가 힘들어요. 그나마 증거라고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게 뭐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후에 경찰은요, 어떡하지 하다가 그 할머니 집 현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라?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귀중품이 사라진 건 사실이죠. 78만원어치가요. 근데 오히려 3천만원이 들어있던 통장과 도장, 그리고 그 밖에 약간의 현금은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걸로 봐서 경찰은 범인이 외부인이 아니라 이건 면식범이다,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도로 이걸 위장을 해서 돈 70만원 정도만 가져가고 그냥 도주한 거다. 이건 사실 원래 이 할머니를 원한이 뭐 있어가지고 복수를 한 거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짜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할머니를 죽여? 마을 사람들 다 조사해야겠죠. 그래서 마을 주민 전체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돼요. 수십 명이 긴 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죠. 근데 딱히 범행을 의심할 만한 용의자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거기엔 또 이유가 있어요. 아니, 사실 할머니가요, 굉장히 성격도 좋으셨고 선뜻 돈을 빌려줄 만큼 뭐 다들 모두와 사이가 좋으신 분이에요. 원한 관계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와, 정말 대반전이에요.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한 중년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장씨 할머니의 살인범이라고 자백을 합니다. 보니까 바로 이웃에 살고 있던 주민 박씨 여자였어요. 박씨는요, 평소에 이 할머니의 수양딸 노릇을 자처할 정도로 두 사람이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왜 죽였냐 했더니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요청을 거절하셨다.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할머니를 살해했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렇게 순수히 자백을 했죠? 근데 이상해요. 이 자백이 현장에 남아있는 정황들과는 영 다릅니다. 용의자 박씨가 내가 집안에 있는 청소기를 들어서 장씨의 얼굴을 때렸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청소기에는 아무런 타격을 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할머니는 얼굴 전체와 손발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어요. 그런데 용의자 박씨는 제가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았습니다 라고 진술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 담당 검사가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거 거짓 같은데? 네, 거짓이었습니다. 허위 자백이었어요. 아니, 그럼 왜요? 도대체 왜 자기가 이웃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왜 자백을 하는 거죠? 그 황당한 이유가 또 드러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 뜬금없이 박씨네 집에 비군이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박씨한테 장씨 살해 사건의 진범이 너라고 자백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 비군이 말에 따르면 죽은 장씨 할머니의 원혼이 아직 떠돌고 있는데 이 집 막내 아들의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다. 만약 박씨 네가 경찰서에 가서 자백을 하지 않으면 네 막내 아들은 죽을 거다 라는 저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이제 박씨가 기겁을 했고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심해볼 사람은 바로 이 비군이겠죠.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런 짓을 저질렀냐? 보니까 이 비군이 분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의 친누나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박씨를 범인으로 경찰들이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한 형사가, 특히나. 이 형사가 누나한테 부탁을 해서 함정 수사를 벌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왜 박 씨를 용의자로 생각했던 걸까요? 이것도 굉장히 허술한 수사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이 할머니의 집 주방 싱크대에 립스틱이 묻은 컵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립스틱의 주인이 장 씨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박 씨라고 넘겨짚었던 거예요. 추후에 DNA 결과했죠? 립스틱은 박 씨 게 아닙니다. 애초에 박 씨는 그날 그 할머니네 집에 방문한 적도 없었고요. 그렇게 수사가 말도 안 되는 헛다리로 인해서 완전히 수렁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잘못된 수사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어요. 사건은 계속 미제로만 남아버려요. 할머니는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범인은 못 찾은 상태죠. 그런데 다행인 게 2017년이 되면서 이제 한국의 과학수사가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지문 감정 장비 성능 역시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과거의 사건들 중에 나온 뭐 쪽지문이든지 무슨 지문이든지 이거를 다 데이터에 넣어가지고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강릉에서 발견된 이 쪽지문 또한 재감정이 들어갔고 놀랍게도 지문의 주인이 밝혀집니다. 그는 장씨 할머니 집에서 약 43km 정도 떨어진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던 49살의 남자 정씨였습니다. 그 테이프에 남아있던 지문 있잖아요. 그게 왼쪽 가운데 손가락 여기 끝마디 일부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12년 전 일인데. 그래서 이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 쪽지문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감정기관들을 돌아다니면서 분석을 했어요. 관행적으로요, 12개 이상의 공통점이 있을 때 같은 사람으로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개의 공통점이 나오죠. 이 지문의 주인은 정씨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와, 그렇게 사건 발생 12년 만에 강릉 노파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합니다. 아니 근데 정작 정씨는 무슨 소리냐, 나는 이 사건과 아무리 관련이 없다면서 극구 부인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사건이 발생했던 2005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용의자 정씨는 그때 사실혼 관계에 있던 한 여성과 동거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그래서 어쩌면 강도를 이제 뭐 결심을 할 동기가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심지어 그는 과거에 폭행과 절도로 실형을 살았던 전과 기록도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사건 당일 너 뭐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정씨는 난 동해시에 있었다.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라는 알리바이를 냈는데 그것마저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죠. 아, 그러면서 내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이거는 범인으로 몰리는 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거짓말 같기도 했지만 그 당시 정씨가 거주하고 있던 월세방의 주인이 말을 하길, 물론 정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건 맞다. 하지만 월세를 주고 있는 이 다른 집들 중에서 유일하게 방세도 밀리지 않고 내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뭐 그간 지난 12년간 행실을 보면 뭐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범인이 아닌 걸까요? 하지만 여기에 그 경찰도 쉽게 물러서진 않았어요. 물론 실수한 건 있어요. 초동 수사에서 이건 아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일 거야 라고 무게를 뒀지만 이후에는 이거는 아니다, 외지인일 거다 라고 판단을 하긴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장씨 할머니 집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마을에서 굉장히 으슥한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뭐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집보다도 좀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누군가 강도의 마음을 먹고 이 마을에 왔다면 사실 이 할머니 집이 타겟이 되기 쉬운 위치입니다. 사건 당일 어쩌면 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할머니를 우연히 범인이 발견했고 그녀를 뒤쫓아가서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검찰 쪽의 주장이었죠. 여기서 사건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프로파일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범인이 면식범이었다면,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할머니가 범인의 얼굴을 봤잖아요. 그런데 테이프로 그냥 얼굴을 감아놓는 것에서 과연 끝냈을까? 아니죠.
분명히 얼굴을 봤으면 신고를 할 테니까 좀 더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놨을 거다라고 프로파일러들이 추정합니다.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범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사 유무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흔적을 보였어요. 그냥 이제 사망하시기 전에 얼굴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서 서랍의 아래층부터 열었던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랍을 뒤질 때 위에서부터 뒤진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뒤졌다. 근데 이런 수법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위에서부터 하잖아요. 근데 아래서부터 뒤지는 건 전형적으로 절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정말 용의자가 금품을 노리고 할머니 뒤를 쫓아가서 이 집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근데 그렇다면 왜 78만 원만 가져가고 할머니 3천만 원이 든 통장과 도장은 가져가지 않았을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3천만 원짜리 통장과 도장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싱크대 밑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곳 있잖아요. 그 싱크대 밑에 다리 가리려고 이렇게 딱 붙여놓은 곳. 거기를 열어봤더니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도 미처 여기를 뒤져보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추리가 이어지는 과정 중에 경찰로서는 장 씨가 우연히 이 집에 침입을 했다가 몸싸움을 했고 살인 저질렀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머니의 아들 역시 어머니의 성격상 만약에 강도가 들었더라면 거세게 저항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만약에 이 정씨, 이제 정씨, 잠시만요. 정씨 얼굴 어디 갔어? 정씨 사진 어디 갔어? 만약에 정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현장에서 그 테이프에서 지문이 나온 걸까요?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정씨가 말하길, 그 테이프는 내가 옛날에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서 산 건데 오토바이에 넣어가지고 다녔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오토바이 도난을 당했는데 아마도 그 오토바이를 훔쳐간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 라는 주장 믿어지시나요? 아니죠. 그의 주장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정씨의 지인들을 찾아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애초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낚시를 할 때 왜 테이프를 쓰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 테이프가 그냥 일반 테이프가 아니었어요. 특수 용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꽤 비싼 용이었기 때문에 뭐 일반 가게나 시장통에서 찾을 수 있는 물건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정씨의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고 막 증거가 나오는 와중에 경찰이 조금 더 이 사건을 확실하게 해야겠다. 왜냐면 이게 1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알리바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된 게 거짓말 탐지기였죠. 첫 번째 정씨에게 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피해자를 결박한 도구가 테이프입니까? 정씨가 말하죠. 아니요. 결과는 거짓입니다. 두 번째 질문. 범인이 훔친 반지가 금반지입니까? 정씨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거 역시 거짓이었어요. 마지막 질문은 2005년 5월 13일 피해자를 때리고 손발을 묶은 사람이 당신입니까? 정씨가 단호하게 말하죠. 아니요. 이것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정황들이 정씨를 지목하고 있었고 결국 강도 및 살해 혐의로 12년 만에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2017년 12월 15일 강릉 노파살인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정씨는 놀랍게도 무죄를 선고받게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정씨 정작 재판에 들어가니까 배심원단 9명 중에 8명이 그를 무죄라고 판단했어요. 그 이유는 증거 부족이었죠. 사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봤을 땐 그 쪽지문이거든요. 근데 이 쪽지문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을 살해범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피고인 자신조차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걸 변호사가 오히려 피력을 하게 되죠. 자, 오케이. 그러면 다음 항소심에서는 그래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2018년 항소심에서도 무죄. 이후에 경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결국 강릉 노파 살인 사건은 허무하게 미제로 남아버렸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물론 우리는 그가 범인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던 용의자 정씨. 그는 정말 결백한 희생자였을까요? 이후 진행이 된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과거에 전과가 있으면 다 나쁜 사람이냐 하고 막 억울하다는 식이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람한테 이제 매듭을 묶어보라고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정 씨가 이제 묶어봤죠? 근데 이 매듭은 피해자 할머니를 결박한 매듭과 모양이 전혀 달랐다고도 말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매듭과 다르게 묶었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런데 여전히 지문이 나왔잖아요. 네, 지문이 나왔지만 그 지문만으로는 살인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알리바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 모든 게 의심스럽지만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죠. 정말 이 사건은 반전에 반전을 계속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여전히 묻혀있고요. 과연 그날 장씨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른 악마는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는 어디선가 미소 짓고 있을 수도. 미소 짓고 있... 다시 갈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는 미소 짓고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을지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진범은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